네, 교육행정직을 준비하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강의하는 오현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시행한 2021학년도 국가직 9급 교육학개론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시험을 본 수험생 여러분하고 그리고 앞으로 교육행정직을 준비하는 그러한 수험생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지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강의가 될 것입니다. 먼저 강의는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하고요. 그리고 이번 국가직 문제의 전체적인 총평, 난이도 같은 거 이런 것을 한번 추론을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해설 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이 쉽다 어렵다 하는 것은 그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개념과 이론에 충실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다 알고 있다면 75에서 80 정도는 그 기본적으로 맞을 수 있고요. 나머지 문제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1학년도부터 교육행정직 시험이 전문성이 강화되죠. 교육학개론이 또 7급에서는 교육학이 필수가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제 출제 경향이 좀 어려워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학 영역별로 출제 문항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제일 많이 출제된 건 여전히 교육행정학이죠. 교육행정학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학의 학문적 토대가 되는 시험으로 본다면 이제 교육심리학입니다. 교육심리학에서 4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이해 파트, 사실 교육의 이해 파트는 그 선생님마다 교육의 이해라는 영역을 아예 그 교육학의 영역으로 편성하지 않은 분도 계시긴 한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중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 개념의 정의는 이제 철학과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사회학 쪽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이해 3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걸 교육 사회학으로 평생교육을 넘기면 교육 사회학에서 한 4문제 정도까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육사 그리고 교육과정 그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도 출제되지 않은 영역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교육학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떤 영역별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그런 내용 타당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 교육사와 교육 철학에서는 하나도 출제가 안 됐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스트의 이론은 이거는 교육 철학으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철학에서는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공학이나 생활지도와 상담 그리고 교육통계, 교육연구 이런 영역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내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출제 난이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예상 점수라고나 할까요?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내용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직 시험 문제가 이러한 경향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교육학 이론에 충실한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개념을 묻는 문제가 8문제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묻는 문제가 7문제. 근데 이제 개념과 이론이 좀 중첩된 것을 제외하면 그래도 15문제 정도가 그 이론에 충실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크게 우리가 이제 교육학의 학문적 체계는 헤르바르트가 철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체계를 확립했는데요. 시험에서는 교육행정학이 여전히 되게 많이 출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행정학은 저도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최소 4문제에서 많게는 6, 8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교수들이 대부분 교육행정학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행정직을 준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5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심리학이 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리고 교육사회학 이런 기초학문 분야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교육 관련 법규, 교육 제도인데요. 근데 뭐 최근에 개정된 그런 법률들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직은 조금 다르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바뀐 법령들, 공지기간이 끝난 그러한 부분들은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이 조금 어렵게, 특히 이제 평생교육사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 기출문제풀이나 이런 걸 하면서 특이하게 이번 시험 경향에서 발견한 게 있다면은요, 9급이나 7급에 기존의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출제됐던 그런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됐지만,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다 꼼꼼하게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2013년도까지 그러한 교원 임용 시험이 객관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원 임용 시험에서 많은 부분이 응용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5급 교육사무관 기출문제에서도 응용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제 난이도는 분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오답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높다라는 것은 한 70%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한 2문제 정도. 평생교육사 제도가 이게 법률적으로 물으는 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경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허를 찌르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죠. 국가 수준의 지원사항, 이거는 이 부분도 좀 어렵긴 합니다. 제가 이제 명작교육학 체계는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교재는 실어 놓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냥 막막해 하면 틀릴 수 있지만 이 국가 수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추론에서는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문제에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중난도 문항, 중난도 문항은 정답과 오답의 가능성이 저는 이제 반반으로 볼 수 있는 문항인데요. 일단 허스트의 사회적 활동, 보통 이제 사회적 실제로의 인문으로서의 교육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부분도 임용에서는 많이 다루지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다뤘지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향교 부분에서도 이 과거제도와 연관시킨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샤의 자아정체감 지위론 또는 유형론이 되겠는데요. 마르샤가 나오면 무조건 정체감 유실이다. 그래서 정체감 유실이 이 답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 마르샤의 정체감 유형론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묻는 건데요. 지문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국가직이나 지방직,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문제는요, 다른 지문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답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 재정의 재원 구조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다. 그것만 알면 답을 추론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선지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 본다면 확률적으로 다 반반이라고 가정한다면 기본적으로는 한 75점 정도 기본 개념과 이론을 잘 다지신 분들은요, 최저점은 한 그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에서는 90에서
95점 이런 사이를 넘나들 수 있는 거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80에서 85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책형, 나형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설지가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만 짚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교육과정 부분인데요. 교육과정 층이 공식성의 유무에 따라서 공식적 의도된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이것을 묻는 문항인데 이건 너무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되겠죠. 또 제시문에 학교가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이즈너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중요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학교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 문서상에 배제된 내용을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도 교육평가에서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좋은 검사도구가 갖춰야 할 조건을 묻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검사도구의 양호도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가 되겠습니다. 변별도나 난이도, 문항 반응 분포는 검사의 양호도가 아니라 문항의 양호도가 되겠죠. 자, 근데 흥미있는 것은 신뢰도를 보기로 선지로 안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예 뺀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객관식에서는 말 그대로 답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너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선지들에 대해서 너무 머리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채점자가 어느 정도 일치된 평가를 하느냐, 검사자의 신뢰도,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피평가자의 신뢰도, 그래서 이제 객관도 틀린 말이다 이렇게 나왔죠. 평가자 간 신뢰도. 그래서 여러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채점자가 얼마나 일치된 정도의 점수 결과를 부여하느냐, 이것이 객관도가 되겠습니다. 채점자 간 신뢰도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은 학습 원리를 묻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교육심리학, 행동주의 학습이론, 스키너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학습 태도가 좋은 학생을 칭찬한다. 그럼 학습 태도를 특정한 행동을 반응 확률을 증가시키는 절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칭찬한다는 쾌자극을 제공했으니까 정적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 과제를 잘 수행한 학생이 학생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더 잘 수행하라는 그러한 반응 빈도를 증가시키는 절차고요. 이렇게 쾌자극을 제공하는 거니까 정적 강화가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정적 강화의 대표적인 우리가 사례로는 프리맥의 원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것도 정적 강화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부적 강화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벌은 고통을 주는 그러한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성 벌, 즉 정적 벌보다는 타임아웃이나 반응 대가와 같은 제2 유형의 벌이죠. 박탈성, 제거성 벌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이건 교육과정 사회학에서 부르디에의 문화 자본론의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정 계급적 환경에서 내면화된 지속적 성향이나 태도. 그러니까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은 습관적인 그러한 행동이나 태도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죠. 내면화된 문화 자본이다. 계급적 행동 유형과 가치 체계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가정은 계급적인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계층에서 오래도록 성장해온 아이들은 이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행동 유형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자면 나는 클래식을 좋아한다. 또 나는 운동에서는 골프를 좋아한다. 승마를 좋아한다. 자, 이와 같은 그러한 계급과 개인의 그러한 문화적인 그러한 양식을 비교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아비투스 문화자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습관화된 문화자본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면 그 문화자본을 습득하지 않은 특히 하류계층의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문화적 폭력이 되겠죠. 이것을 상징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 계급의 문화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향유하지 못한 계층의 아이들에게 강제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상징적 폭력을 통해서 그 계급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가 문화적 불평등을 통해서 계급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번스타인이나 브루디에와 같은 그러한 문화 자본론, 문화 재생산 이론의 주창자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브루디에의 용어로서 아비투스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아비투스는 임용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아노미는 비행 발생 이론에서 머튼이죠. 그 문화 목표와 공식화된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 상태,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은 심리적인 긴장을 일으키게 되고요. 긴장을 해소하는 쪽으로 적응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거기서 비행이 발생한다. 또 교육사회학자 듀르갱은 아노미를 사회 변동기 때 구성원들이 변화된 집합의식을 내면하지 못한 그러한 무기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노미라는 용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꾸레레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실존적 현상학적으로 꾸레레를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파이나의 이론이죠. 파이나는 학교 교육과정이 추상화 이론화되면서 아이들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개개인의 실존적 억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꾸레레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어원인 꾸레레는 명사적인 코스 오브 레이스라는 교육의 내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동사적인 의미는 레이스 이셀프, 체험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사적인 의미로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은 이제 학습 동기 유발 전략이죠. 켈러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켈러는 기본적으로 레빈의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레빈의 장이론입니다. 장이론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레빈의 장이론의 행동 공식은 인간의 행동은 뭐와 뭐의 함수냐면은 개체와 그 다음에 그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다. 자, 이러한 레빈의 장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개인의 행동은 하나의 산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산출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투입 요소입니다. 개체 그리고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다. 물론 이 환경은 레빈은 형태주의, 인지주의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러한 필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지각한 장입니다. 자, 그러면 행동은 일단 노력이 있고요. 그리고 노력에 따른 행동이 있죠. 수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에 따른 그러한 결과가 있죠. 결과는 만족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 이론가들은 이 행동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행동. 그래서 학습 이론, 뭐 스키너의 이론이라든가 행동주의 이론이라든가 인지주의 이론 이런 것들은 바로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학습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학습 이론은.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체, 학습자 변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뭐 개인의 지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식, 뭐 적성, 능력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켈러가 볼 때 동기 이론은 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공부를 하는가, 이 노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학습 동기 이론은 바로 노력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노력에 영향을 주는 동기 유발 요소로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게 A, R, C가 되겠습니다. A는 주의 집중, R은 관련성, C는
컨피던스 자신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자신감의 하위 전략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S가 빠져 있죠. 그 S는 학습의 결과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한 동기와 학습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고요. 이런 것을 이제 부수 사건 또는 우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성 설계라고 하는데요. 그 환경 설계에서는 이 만족감에 있어서 특히 이 만족감이 이제 ARCS 중에서 S가 되겠죠.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라고 켈러는 볼 수 있습니다. 공정성의 지각 이런 것들이 다시 노력에 영향을 준다.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공정성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아담스가 떠오르죠. 그래서 결과가 산출이 공정하냐 불공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투입, 노력을 증가하거나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켈러의 ARCS는 이러한 논리 구조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C, 만족감 유발 전략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 기회를 제시한다. 이건 직접적인 성공 경험이 되겠죠. 학습의 필요 조건을 제시한다. 이건 성공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셀프 레귤레이션, 개인적 조절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습 내용이나 학습 속도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다면 셀프 에피커시, 자기 효능감, 그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유발 전략이 되겠죠. 또 이외에 주의 집중 전략은 지각적 각성, 탐구적 각성, 그리고 다양성 또는 변화성을 들 수 있고요. 또 관련성 유발 전략은 학습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기, 학습자의 필요나 동기와 부합시키기, 그리고 친밀성을 강화하기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족감 유발 전략은 공정성도 있고요. 자연적인 결과, 내적 보상, 그리고 인위적 결과, 외적 보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6번입니다. 교수 학습 이론에서 교수 설계가 나왔습니다. 교수 설계는 특히 체제적 접근 중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 모형은 모렌다의 에디 모형이 되겠고요. 심화 모형은 디카케리 모형이 되겠습니다. 일반 모형, 에디 모형에서 해당되는 단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명세화한다. 예를 들자면 메이거의 진술 방식이죠. 조건 또는 상황, 증거, 수락 기준, 그리고 도착점 행동이 되겠습니다.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 이거는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절대평가 도구, 문항을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수 매체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디자인,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죠. 분석 단계도 많이 나오죠. 요구 분석을 통해서 일반 목표를 노출한다. 과제 분석을 통해서 학습의 그런 위계, 그리고 학습의 순서를 결정한다. 그리고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입니다. 동기이론은 굉장히 교육심리학에서 핫한 부분입니다. 거의 매번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바이너의 귀인 이론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귀인화가 지각된 귀인과 실제적인 귀인이 다른데요. 외적이고 소재 차원입니다. 그리고 안정성 차원에서는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성 차원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과제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운 같은 경우는 외적이고 불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그러한 귀인이 되겠죠. 그리고 능력은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귀인이 되겠고요. 노력은 내적이고 불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너의 그 핵심적인 주장은요, 성공했을 때는 능력으로 귀인하고 실패했을 때는 노력으로 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능력으로 귀인한다면 학습된 무기력, 부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노력으로 바꿔라. 이것을 귀인 변경 프로그램 또는 재귀인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문제 8번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국가 수준의 지원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지원 상황과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수준의 지원 상황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어차피 문제를 푼다는 것은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인데 내가 그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면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강한 전략. 우리가 문제를 보고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한 전략이라고 하고요. 못 보던 문제가 나왔다. 그럴 때는 약한 전략을 써야 됩니다. 약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 아닌 것을 하나하나씩 지워가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과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이게 교육과정으로 보면 6차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분권화가 시작된 그러한 최초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차 교육과정부터는 중앙집권형과 지방분권형이 가미된 절충형 교육과정 개발 방식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차 교육과정은 학교 수준의 역할도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내년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절충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번 보면은 학교가 새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료를 개발한다. 요건 우리가 단서잖아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료를 개발하는 것은 지침이나 자료를 개발하는 것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 수준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이것도 전보도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교육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인사의 총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워가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화이트 현상, 백지 상황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이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2번 보시면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필요한 교과형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입니다. 인정은 국가나 교육청이 할 수 있지만 개발 보급, 이 보급은 이건 6차 교육과정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분권화되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도교육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청 수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지웠어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이렇게 평가는 국가가 관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 또 수행평가를 어떻게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왜냐하면 이거는 교육청마다 다르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정이 굉장히 기본적인 영역이고요.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볼게요.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원격 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교원의 원격 수업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건 국가가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교육청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 교육적 환경이나 교사의 역량 강화는 이건 또 교육청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번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전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워가다 보면 이게 답이겠구나. 이건 일종의 그런 찍는 요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 고시 2020 249억.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에 언택트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교육청 수준의 그러한 지원 내용이 새로이 첨가된 그러한 개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9번이 되겠습니다. 신교육사회학, 교육과정사회학은 해석적 접근이다. 학교 내부 문제를 주로 다룬다. 학교 내부 문제는 학교 지식의 문제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학교 교육과정 또는 교육 내용에 주목한다. 불평등의 문제를 학교 교육 안에서 찾는다. 바깥에서 찾는 거는 이거는 갈등이론, 거시적 접근인 구교육사역이 되겠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사회적 성격을 탐구한다. 여기서 사회적 성격이라는 것은 계급적 성격이랍니다. 계급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번스타인이나 브루디에 같은 학자들이 되겠죠. 세련된 어법, 그 다음에 아비투스 이런 것들은 상류 계층의 그러한
내용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구조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신교육 사역입니다. 구조 기능주의에 기반해서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탐구한다. 구조 기능주의는 상위 체제, 하위 체제, 유기체에 비유해서 접근하는 파슨제의 논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능론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조선시대 향교를 묻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사인데요. 저는 이것을 중난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답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약한 전략을 써도 그랬고요. 확실히 몰라도 나머지 것이 답이 아니면 답이 되겠죠. 하나가. 그럼 전국의 부목 9년에 일읍 1교의 원칙에 따라 설립된다. 이건 다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관으로 중앙에서 파견하는 교수 훈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학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읍 1교의 원칙이지만 그렇게 그 교관을 파견하는 데는 교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지방의 수령이나 관찰사는 학장이라는 임시교관을 두었고요. 그 임시교관의 교수를 관리 감독하는 오늘날의 장학기능이죠. 수명학교가 수령 7사의 하나였다. 그런 거 배우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문묘와 학당으로 구성된 묘학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향교 유생들은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알성시, 황감제, 도기과 등의 시험, 이거는 과거 시험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식년시, 정기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국가의 큰 경사나 이럴 때 행해지는 특별시가 있습니다. 이 특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있어서 부정시험의 온상이 되기도 했고요. 특별시가 존재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조선을 도선을 뭐라고 할까요? 토대가 되는 양반 계급들이죠. 양반 계급들이 과거를 많이 실시하지 않으면 그러한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양반들의 불만을 수용하는 장치였다고 합니다. 자, 그 특별시 중에서 알성시는 성균관에 문묘 제례를 왔을 때 왕이 치르는 과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감제 같은 경우는 제주 목사가 규를 진상을 하면 성균관과 사부학당 그러한 유생들에게 규를 나눠주면서 치르는 과거가 되겠고요. 도기과는 독이라는 게 성균관 출석부잖아요. 원점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점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초기는 30점 이상, 그리고 나중엔 초기는 50점 이상, 그리고 나중으로 갈수록 약화돼서 30점 이상의 기준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성균관과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사부학당의 유생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했지 향교 유생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1번입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 이건 너무 많이 빈출된 문제가 되겠죠. 국민의 학력, 자격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학교교육, 비형식 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개인적 학습 경험을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이니까 일종의 성인용 학습 기록부, 학습 계좌제가 되겠습니다. 학습 계좌제의 도입 목적은 평생교육법 23조에 나와 있죠.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 관리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평생교육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평생교육 제도라고 물었어요. 이 제도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질문이 나왔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자, 그래서 법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게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법적인 용어에 맞춰서 답을 고르셔야 합니다. 자, 문제 12번 문제가 되겠는데 학교 조직의 특성, 이것도 임용시험에서 제시된 문구가 그대로 인용이 됐습니다.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학교의 구성원들은 수시로 이동을 한다. 교사도 그러한 전보를 가는 거고요. 학생들도 전출, 졸업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이러한
일사불란한 통제나 힘의 논리로 접근하면 그 효과성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접근, 신뢰의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코엔, 올센, 마치 등이 주창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한 학교 조직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은 의사결정 방식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쓰레기통 모형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야생 조직과 그 다음에 온상 조직도 시험에 잘 출제되죠. 학교를 봉사 조직으로 보고 고객과 조직의 그러한 선택 권한에 따라서 칼슨이 분류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은 동기 이론입니다. 직무 만족과 직무 불만족은 독립되어 있다,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낮은 욕구, 불만족 요인을 제거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만족 요인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죠. 만족 요인을 증가시키는 동기 유발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족 요인을 동기 요인으로 보는 거고요. 불만족 요인은 위생 환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매슬로우의 그러한 그러한 위계 이론을 그 이원화해서 접근하는 허즈버그가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직무 만족을 가져다주는 접근 욕구 또는 이제 동기 요인에는 일에 대한 성취감, 책임감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불만족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주로 그 구성원, 외적인 요인이 되겠죠. 대인관계나 근무 조건, 교육 정책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4번은 마르샤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아정책 하면 발달 단계론으로 접근한 대표적인 학자가 에릭슨입니다. 그런데 마르샤는 에릭슨하고는 다르게 그 정체감의 상태를 4가지로 유형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의 이론은 발달 단계 이론적 접근이라면 마르샤는 그러한 정체감, 지위 또는 상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에릭슨은 전생애적 접근을 하고 있다면 마르샤는 청소년기의 정체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죠. 하나는 위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또는 탐색을 하기 시작했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 미래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참여나 몰입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위기나 참여를 기준으로 해서 4가지 정체감의 상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의사결정을 할 때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 등이 제시하는 역할이나 가치를 그대로 선택하거나 수용한다. 그러니까 위기는 없어요. 고민도 없고 탐색도 없고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모범생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정체감을 그대로 빌려 쓰고 있는 거죠. 그러한 정체감은 특히 이단 종교라든가 그런데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을 정체감 유실, 다른 정체감의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체감 폐쇄라고도 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르샤 이론은요, 에릭슨에 있는 3가지 정체감은 에릭슨도 있으니까요. 마르샤가 주장한 건 유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유실이 나온다. 역시 유실이 답이 되겠습니다. 5급 시험에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임용에도 인용이 됐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중난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5번입니다. 현대의 교육 철학. 이것도 이제 중난도로 분류를 했는데요. 현대 교육 철학자 중에서 조금 우리가 익숙한 철학자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철학자가 나왔어요. 모의고사에서는 다뤘었는데요. 허스트의 이론입니다. 일단 허스트는 피터스와 함께 분석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둘은 교육의 개념을 규범적, 가치지향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교양적 전통을 계승하는 성년식이다. 공적 전통에 입문하는 과정이다. 이런 입장을 둘 다 공통적으로 견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학, 사실적인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의 성격을 비판하면서 가치지향적인 그러한 규범과학적인 입장에서 교육의 개념과 교육학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허스트가 고민이 생긴 거죠. 결국은 자유교양교육적인 전통은요, 합리적인 이성을 갖추는 것인데요. 사실은 합리적 이성을 갖춘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칸트도 언급했지만
실천적 이성이 더 중요함을 허스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합리적인 이성을,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하는 그러한 공적 전통이 아니라 그 이성을 현실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사회적 활동, 여기서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회적 실제라고 많이 번역하죠. 실제로 입문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교육적인 갈등들, 예를 들자면 교육 평등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교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현실적 문제에 그런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실제로 입문하는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이성, 합리적 마음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적 이성이 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이레하고 마르쿠제는 비판 이론가고요. 거리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6번입니다. 교육행정 이론 중에서 인간관계론을 묻고 있습니다. 1924년부터 8년간 진행됐던 호선 실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의 민주화에 기여를 했죠. 그 관점이 아닌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단 인간을 Y론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유인가, 인센티브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유일한 동기유발 요인은 아니다. 그럼 동기유발 요인 중에서 심리적인 사기나 그 다음에 인간관계적인 사회적인 요인들, 그 비공식적 집단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화가 집단을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이끈다. 이건 과학적 관리론적 접근이죠. 그러한 그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분업의 원리잖아요. 그럼 분업이 촉진하는 세 가지 효과가 바로 전문화입니다. 그 일의 전문성을 갖는 것입니다. 일인 이력 같은 거죠. 그것만이 생산성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나 사회적 요인과 동기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생산 수준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비공식적 집단의 사회적 규범에 따라 결정된다. 그다음 문제 17번입니다. 지도성 이론, 상황 이론 중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피들러의 이론입니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 강조하는 상황적 요소는요. 상황의 호의성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그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 친밀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 다음에 업무 구조죠. 업무 구조가 엄격하냐 엄격하지 않으냐. 그리고 세 번째가 지도자가 갖고 있는 영향력,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자, 이것이 유리할 때는 과업지향적 그 행동이 효과적이다. 불리할 때도 과업지향적인 그러한 리더가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일 때는 인간관계 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다. 이제 1번 구성원의 성숙도를 지도성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상황 변수로 제시한 사람은 블렌차드와 허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8번. 한국교육사 일제강점기의 조선교육령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이 원래는 6년이었는데요. 보통학교령이 1906년 그 공포되면서 4년으로 축소됐죠. 그것이 다시 6년으로 환원된 것은 우리 민족이 3.1운동이라든가 이러한 독립운동을 통해서 저항하게 되었고요. 그 저항으로 얻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다시 이제 조금씩 그러한 우리 민족의 저항에 부딪혀서 후퇴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2차 조선교육령에 반영이 됩니다. 1922년 그러한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요,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이 6년으로 한다. 단 지역의 상황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 및 그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의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외에 또 이런 내용도 있죠. 조선인과 일본인은 공학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규정상에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차별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이 구현된 것은 3차 조선교육령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범학교 규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 문제 19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행 평생교육사 제도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도니까 평생교육법과 관련돼서 답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틀릴 수 있는, 저도 사실 여러분하고 시험을 봤으면 저는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는 이론적인 그런 부분에 더 좋아해서 사실 저도 이것을 틀렸었을 것입니다. 자,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한다. 자, 요거는 맞는 거죠. 1급과 2급은 그러한 승급과 승급, 그리고 2급은 승급 양성이 다 되죠. 2급과 3급은 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문제적인 그러한 선지가 되겠는데요. 평생교육사 2급은 대학 수준에서, 평생교육사 3급은 전문대학 수준에서 각각 양성한다. 이게 넘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법에서는요, 특히 여기서 대학이라는 말은 법에서는 전문학교하고 대학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대학 수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수준에 해당하는 학력 인정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기관 이런 것에서 그러한 학점을 따면 2급과 3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은요, 대학은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을 따로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그리고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그리고 기술대학, 각종 학교 이런 것을 다 법에서는 대학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2년제 전문대학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용어는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취득 학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급 같은 경우는 학점이 많아야 되죠. 우리가 학점은행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학점은행제는 학교나 학교 밖 학점을 누가적으로 관리하고 학점이 쌓이면 80학점 이상이면은 전문학사, 그리고 140학점 이상이면 학사학위를 주는 것처럼, 자, 평생교육사도 그렇게 학점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을. 그래서 2급은 10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되겠죠. 필수와 선택 과목 30학점으로, 그리고 3급은 7과목, 그러니까 21학점이 되겠습니다. 또 실습 시간은 공이 160시간 이상.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아야 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니은은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귿,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도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평생교육 제도는요, 학력 중심 사회를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학에서만 이러한 모든 자격이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국가 또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거기서 위탁한 학점 인정 기관 등에서 학점을 취득하면 자격사 취득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도 좀 중난도로 분류를 했는데요. 현행 우리나라 교육재정 구조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법에 근거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 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죠. 그 다음에 2번, 교육부의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는 정부가 교육과 학예 등을 학예 활동을 위해 투자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일반 회계의 세출 내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되겠죠. 이게 시도교육청 예산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을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하는 거죠. 특별회계의 세입 중에서 국가, 즉 중앙정부가 그 교부해 주는 것으로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있고요. 또 국가 교부금, 국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즉 국가 사업을 할 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죠. 그게 이제 지방세 전입금이라든지 시도세 전입금이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 소비세 전입금, 그리고 뭐 학교 용지라든가 이러한 기타 전입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즉 교육청 재원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이거죠. 이건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 중에서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제일 큰 규모다.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무래도 상대평가니까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중난도, 고난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러한 공부한 구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문제들이 그러한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적절하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는 100점을 맞으면 뭐 그 이상 깊은 것은 없겠지만 95점 정도도 90점 이상 정도 여러분이 점수를 얻었다면 대단히 잘 본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론을 충실히 한 분은 최소한 75점은 맞아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인 그러한 공부 정도나 또는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뭐 확률적으로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평균적으로 80에서 80 안팎으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고생을 하셨고요.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방 교육행정직 시험이 남아 있으니까요. 긴장의 끈을 잃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미처 좀 부족한 부분들 잘 채워서 지방교육에서는 모두 만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직 대비 문제풀이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